언제까지 정치 하실까요? 될 때까지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 보니까 삼선 의원 정도 하고 나면 뭐 자발적으로 은퇴한다는 얘기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의원님이 왜 정치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속죄하는 마음을 한다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이게 그걸 뭐 좋게 얘기해서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첫째로는 내가 사는 사회가 아까 검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라는 거에 큰 뭐 거의 죄책감에 가까운 책임감을 느끼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제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썩은 데가 어딨냐, 검사들이 진짜 막 그 권한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기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제가 잘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화가 나서 한다 그러더라도 와서 했는데 정치를 잘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여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저도 그런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뭐냐면 뭔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뭔가 기여할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했던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하고 소통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잘하니까 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 라고 그러는데 뭘 잘하시는 걸까요? 정치를 잘하는데 정치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 이 부분 좀 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게 진영 논리라고도 하지만 문화 자체가 패거리 정치인 게 있는 거고 의리를 중시하잖아요. 우리 편 그런 데서 저는 자유롭고 다원주의를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공수처 관련해서 그런 말씀도 토론회 같은 데서 몇 번 들렸는데 공수처 자체 제도도 문제지만 VIP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책 정말 안철수도 문제고 문재인도 문제고 제가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들이 앞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지 받고 이거 하는 거 말고 그냥 오다 가다가 거기서 실수도 하고 뭐 틀리면 다시 고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 점에서 기여할 수 있어요.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게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문제인지 물론 뭐 외교적인 사안이나 중요할 때 잠깐 얘기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때 2012년에 대해서 안철수가 물론 리더고 대표 선수였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감추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까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고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한테 기대가 사람들이 가는데 10년째 제가 듣는 얘기가 안철수가 변했다. 그러면 과거에 어땠는지가 안 알려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는 거는 2017년에 어떻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까. 그때 광장에 밀려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는 안 되고 이런 식의 비선 정치는 안 된다는 건데 막상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밖에 없었던 건데 과연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질문도 못하고 답도 못하고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어떤 당이나 이런 데 대표 선수를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 항상 들리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학습 능력이 너무 좋다. 전문가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질문을 하는데 전문가들도 놀래더라. 이런 어떻게 보면 우상화 같은 과정만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유권자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런 거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 과정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직설적이지 않고 또 복잡한데 그런 거를 바꾸는데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법을 찾다가 제가 말하자면 한겨레 글도 쓰고 어떻게 보면 폭로성 글도 쓰고 탈당도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 쓰신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반성문이죠. 네. 그 반성문에서 보면 반성할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두시면서 안철수 캠프 거기서 이제 큰 그림이 없었다. 네. 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원님이 나와서 저 시장 출마하고 뭐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약간 이제 정치권에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나름의 책임감이 있으시다고 그러셨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의 큰 그림은 뭐지? 제가 지금까지는 뭐 그냥 국회의원 했으니까.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 질문을 저도 참 너는 왜 정치하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이런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 지금은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슨 뭐 근대화, 민주화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진짜 극단주의와 자유주의의 큰 충돌이 빚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평생을 두고 중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가깝고 이제 희생도 많이 하고 뭐 저를 구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언젠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 민주당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그런 게 있는 거죠. 좀 제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집단주의적인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견해로 이렇게 뭉치는 거 옷도 좀 비슷하게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좀 다원주의, 다양성, 이 자유주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지금 있는 우리의 저는 우리나라처럼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못해도 같이 가서 비를 맞아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그런 정치인은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이 의리를 깨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인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책이나 보고 별이나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그걸 못해요. 정치라는 게 명분하고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분 측면에서 보면은 의원님은 밀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신파로 불리시고 늘 명분을 따라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가 없으면 사실 고독하고 그 명분을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뭐 제가 한겨레 글 쓸 때만 해도 사실은 혼자 힘으로 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도 혼자 힘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명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새도 쌓겠습니다 했는데 세력을 잘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 방향을 잡고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대의 방향과 맞다면 각자의 말하자면 뭐 탤런트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고민하다 보면 어느 계기에 뭉칠 거고 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진중권 교수 인터뷰가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때 이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개인주의자고 옳다고 생각을 해도 맨날 욕을 먹고 막 이러다 보면은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조국 국서 분들이, 그러니까 세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멀리 등불이 반짝인 걸 보고 저기도 사람이 있구나. 그런 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뿐만이 아니라 김경률도 사실은 제가 민주당을 뭐 배신했다고 욕을 먹지만 참여연대에 있다가 이렇게 된 거, 권경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힘이 된 거죠.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진중권 교수는 제가 안지 한 10년 됐지만 황빠 때나 무슨 뭐 저기 그 PD 그 수첩 때나 이렇게 그 보고 이분이 그 잘 안 틀리는 분이라는 걸,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김어준은 항상 틀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심도 되고 고맙고, 그리고 그때 하여튼 그런 얘기만 쓴 게 아니라 그때는 페이스북에 제 얘기를 굉장히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너도 인간이면 진중권이 술 한 잔 사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죠. 저는 이 진보 보수를 가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 그 리버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격차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봤어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저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게 꼭 진보 보수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퀴어 축제 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저는 꾸준히 나갔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 테스트하는 거에 온 거 볼 때는 성소수자 문제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저는 그거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뭐랄까 화가 나는 점도 있는 게, 자기들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어렵거나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게 말하자면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답답한 거죠. 민주당이 이제 심지어 뭐 화장품 회사, 외국 공관들까지도 다 부스 설치하고 음식물도 주고 하는데, 민주당도 그 부스를 설치해라. 제 딴엔 장난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게 네가 뭔데 당 망치려고 이런 얘기 꺼내냐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말로 진보다 뭐다 하는 것보다 하여튼 자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비주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뭐 사법시험 나오고 검사고 했지만 그 주류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20대 국회의원이 딱 됐는데, 그때 조현욱 보좌관이 저하고 이제 후배니까 사실 형 동생 하는데, 이제 남들은 다 예결위도 가고 뭐 이러니까 국토위도 가고, 그래서 법사위는 내가 가겠다 해서 갔는데 왜 우리는 예결위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형은 주류가 아니잖아. 그때 결국은 예결위를 갔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때 가족 보좌진 채용 문제로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빈자리 들어가요. 빈자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당대표 하시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아무 그거 관련이 없는데 대변인 시키고 전략위원장 시키고 해가지고 제가 그 20대 의원 초선 의원 중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당직 경력을 갖게 됐는데, 그렇죠. 법사위 간사도 하고. 근데 사실은 주류는 아니죠. 그래서 법사위 간사할 때도 거의 뭐 이 공수처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상 검토를 정도로 386들은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쓰는 분명히 언어가 있어요. 있죠. 예. 예, 언어가 있는데 의원님한테는 그런 게 또 별로 안 느껴져요. 저도 쓰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386하고 좀 386 냄새가 안 난다, 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 약간,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리게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지어는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니까 뭐 의원 한 번 달랑한 거 외에 한 게 뭐 있냐 그랬는데, 오세훈도 초선 의원 한 번 하고 서울시장 한 거거든요. 근데 훨씬 저보다 어렸고, 근데
어리게 보는 게 있고 그 386 냄새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당에 와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 생각해 보면 다 386들이고 그 사람들이 언어가 달랐으면은 저랑 그렇게 가까이 못 놀았을 테니까 저는 잘 논다고 생각하는데 어리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대신 저는 어린 사람들하고 잘 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86 세대가 386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언어를 보면 어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뭐랄까 그 앗꼰대스러운 게 있는 거죠. 저는 그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그 스스로 자뻑으로 자랑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 검찰 때부터 그때 이제 그 국제검사협회 할 때는 외부 인사들도 많이 와서 했었고 의원실이나 이런 데서 그게 저는 권위적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어리게 보이고 경험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저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세대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신흥 귀족이 있다. 예. 그 신흥 귀족이라는 게 이제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 연수원 성적도 압도적으로 좋아. 그다음에 집안도 좋아. 그렇죠. 그다음에 머리도 좋아. 그다음에 또 인성들도 좋아요. 심지어는. 인성도 좋고 그다음에 아주 또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기 친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얘기를 쭉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말을 들을 때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절차적 정의에서의 컴플렉스마저 극복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넓혀보면 이른바 서초동 귀족이 있는 겁니다. 있죠. 네. 서초동 귀족이 있는데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전형적인 서초동 귀족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서초동 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제 친구들 중에도 진짜 거기 귀족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들으면 약간 웃을 거고 근데 저는 하여튼 항상 제 목소리를 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성적도 좋고 뛰어나고 엘리트적인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나만큼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 중에 한겨레 글을 이렇게 쓰거나 물론 정계 진출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도 훨씬 무난하고 칭찬받고 잘 갔을지언정 저처럼 얘기한 사람은 없지 않나.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류다 귀족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 사태 때 과연 운동권 출신 중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 저는 퀴어 축제한 사람이 누가 있냐. 저는 제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밖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한 갈등과 또 결단과 희생이 있는 거죠. 저로서도 겁도 나고 사람들이 저는 그냥 쉽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혹시 부친의 보니까 71년 사법파동 때 그 뒤에 법복을 벗으신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경위로 부친께서는? 법복을 벗은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신이 되면서 말 안 듣는 판사들을 많이 잘랐습니다. 재임용 탈락이 된 거죠. 저희 아버지도 재임용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법파동이 있으면서 유승민 대표 아버지인 유수호 전 의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판사들이 재임용 탈락을 해서 판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그만둔 거죠. 그때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면 민복기 대법원장 시절인데 그때는 중앙지법 이름이 서울 민형사지방법원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이 평판사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 5인 같다고 하는. 하여튼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 말로는 첫째는 자기가 제일 선배였다. 평판사 중에. 그리고 둘째는 더 과격한 놈들이 많았는데 그 놈들이 가면 다칠까봐 자기는 온 것만데 앞장서서 갔다. 하여튼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73년도에 잘리게 된 거죠. 근데 그거하고 제 정치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그 81년 11대 총선에 출마하셨다가 그 낙선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나갈 생각을 하시다가 그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안 됐죠. 안 되고 나서는 그 뒤로는
한두 번 주위에서 권유를 했는데 안 나가셨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예. 무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조직하고 하다가 여차하면은 나는 뭐 불허하더라도 내 소신을 지키겠다 하는 뭐 그런 그 뭐 내력이랄까 뭐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머니는 아버지나 저나 반골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또 아버지나 저나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거는 온순한 스타일이거든요. 뭐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하여튼 말은 잘 안 듣죠. 어머님이 이번 일 그러니까 탈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선하고 또 이제 낙천하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항상 아들이 애가 이제 편안하고 큰 무리 없이 되기를 바라니까 왜 너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그 모양이냐 그런 걱정을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무난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너는 그 이상한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굉장히 이 부모님 뭐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제가 그 자기 새끼라서 그런지 글도 잘 쓰고 똑똑하고 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예.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의 원래 재산은 그 집이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산소예요. 말하자면 선산이죠. 그게 전부인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을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판 돈과 집 한 채와 선산이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얼마쯤 됩니까? 마지막에 그 퇴임하고 했을 때 한 70억 정도 됐나? 신고. 예. 그러니까 그 신고한 게 그런데 하여튼 시골 땅이 한 그 선산이라는 데가 기흥에 있으니까 한 20-30억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집 한 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장인께서 선박 부품업체?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뭐 상부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연도를 하고 이 선실 이런 거를 만드는 걸 하는 회사 중에서는 조선업이 화랑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컸다는 게 말하면 하청업체 중에 큰 거니까 네. 조선은 절반은 일본에 수출하고 그 절반은 한국 조선소에 납품하고 그러니까 조선소하고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런 거를 한 거죠. 그 이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그 대학 때 뭐 휴학을 하셨나요? 5년을 했죠. 휴학을 네. 한 건 아니고 저는 운동은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저 비슷하게 운동은 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도 못한 그런 찐따 같은 애들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뭐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러고 4년을 보낸 다음에 졸업하던 해에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졸업을 한 해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내는 학사 졸업 논문이 있었는데 그걸 안 냈죠. 그 1년을 더 다녔죠. 그러니까 그때 86학번서부터 5년 다니는 게 유행해가지고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법무부 차교군 출입국 본부장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5학년을 같이 다녔죠.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받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없습니다. 저는 뭐 그 학점이 굉장히 안 좋지만 학사 경고를 하여튼 공부는 지질이 안 했고 그냥 대학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거를 열심히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동의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운동하면 두들겨 맞고 잡혀가던 시절이니까 차마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하기에는 그냥 스스로 생각엔 내가 용기 없으니까 하는 변명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죠. 뭐 사시는 준비하신 지 얼마 만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5학년 때 해가지고 1차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그 우유팩 차다가 크게 다쳤어요. 운동하다 그런 겁니다. 운동하다가 그래서
한 3달 정도를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더니 이런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를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 2차를 같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존경하는 나경원과 동기로. 병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병역? 병역. 군대. 아, 군대. 그때 3개월 다쳤을 때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았는데 저는 그때는 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친다는 것이 이상한 게 이게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다 퇴원하고 석 달을 누워있는데 퇴원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으면 다리에 피가 몰려서 시뻘개집니다. 계속 인형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면제를 받았고 근데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그리고 이 군대를 못 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셨고 동생도 가셨고 애도 갔고 다 갔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못 간 거죠. 뺀 건 아니고. 근데 신검을 그렇게 신검 결과를 신검에서 면제를 받은 거예요. 네. 입법 활동 관련해서 기억이 많이 나시거나 혹은 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보니까 의정대상 이런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받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20대 4년 동안 제일 제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판결문 공개 얘기한 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도 판결문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이름 지우고 하는 거를 생각한 거지 이렇게 실명 공개하는 거를 공론화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하여튼 21대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거를 공론화시킨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처럼 뭐 몇만 개가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하는 그건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그 댓글을 보고 화를 안 내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댓글을 보내는 사람들은 목적이 여기서 옳다는 증명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인해 전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랑 싸워서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뭐 이 말을 쓰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화내거나 야 이 새끼 하다가 보면 거기서 싸우는 거죠. 그 싸움에서 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이제 보면은 뭐 가족 공격하는 거, 뭐 객관적인 내용이 좀 있는 거 없는 거 별의별 게 다 있으면 제 주변에서 연락이 온다. 이건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거기서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고 이거를 뭔가 반박 내지는 복수를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이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 발언을 한 이낙연 대표,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책임이 있든 없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조금 수위를 올리는 식으로 복수를 하고 있죠.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할지 하는 기술적인 얘기는 좀 먼저 하지 말자. 네.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정치판을 바꿔버리는 거지. 무슨 부동산 정책 이런 거야 전문가들 많은데 전부 다 공급 정책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정치다.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행정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게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뭐냐.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거를 보면은 부동산 문제 같이 중요한 문제에서 정말 이 대출 규제 같은 거를 보면서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이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운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검찰 개혁이 너무나 중요해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검찰총장이랑 싸우게 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사실은 이 중요한 거는 의제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중요한 게 이
코로나에 대비하는 게 가장 포스트 코로나에 그 말하자면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 지금 일자리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거를 그 개개의 항목마다 사람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의제를 설정해놓고 사람들한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고민하자고 하는 그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 무슨 기발한 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건 뭐 이혜훈 의원이 이걸 뭐 강변도로를 싸자 그러건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아무도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려워. 그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저희도. 뭐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의미 있는 득표 내지는 의미 있는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이걸 바꾸고 싶다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 나경원, 안철수, 뭐 박영선 이런 유력 주자로 가지만 저는 2012년 때보다 더한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이제 요새도 저는 최근 들어서 정치권의 원로 내지는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 말이 다 맞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지지율을 올려서 안철수를 꺾을 거냐. 제가 처음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그냥 까놓고 솔직히 저는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갑자기 지지율을 올리겠냐. 근데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하시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기가 생길 거다. 그러면 저는 확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이번 선거는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가서 뭐 2등을 하건 3등을 하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이대로 가서는 뭐 솔직히 말하면 여권을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인데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내미는 거는 과거에 많이 썼던 무기 또 내미는 거 아닙니까? 쟤네가 못하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진영 논리가 문제라고 하지만 진영 논리에서 파생되는 게 쟤네가 더 못하지 않냐 계속 더 못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길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대선배들 만나면 그러니까 원로들 만나면 드리는 말씀이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여당이 얼마나 카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집권 세력 대 견제 세력 이렇게 보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 나가면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나경원 이건 개인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영선 찍을까 안철수 찍을까 하지 집권 세력 찍을까 이렇게 견제하는 면이 약해지면 박영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할 거다. 그렇게는 선거도 못 이기고 이겨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게 제 신조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쌓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터지는 거예요. 저도 힘들거나 할 때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필요한데 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이 저한테는 큰일이 날지 모르니까 대비하자 이런 게 아니라 희망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길 맞습니다. 수 있다. 그런 취지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에 대해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